산업안전 산업기사 필기시험 기출문제 7회를 보겠습니다. 1번 안전교육방법 중 TWI의 교육과정이 아닌 것. TWI 이게 뭐냐면 Training Within Industry, 이게 뭐냐면 대상이 근로자 또는 감독자입니다. 근로자나 또는 감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TWI 교육이라고 해요. 그러면 1번 근로자 감독자 작업 지도 훈련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인간관계 훈련 해야 되고요. 작업 방법 훈련도 해야 됩니다. 근데 정책 수립 왠지 좀 다르죠. 정책 수립은요, 이것은 경영자가 대상이에요. 따라서 정책 수립 훈련은 TWI의 교육과정이 아닙니다. 자, 다시 TWI Training Within Industry, 이 교육과정은 근로자와 감독자에게 필요한 기술을 효과적으로 교육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작업 지도 훈련해야 되고 인간관계 훈련합니다. 작업 방법 훈련도 하지요. 하지만 정책 수립, 이 정책 수립은 경영자가 받는 훈련이겠죠. 따라서 답 3번이고요. 2번 근로자가 작업대 위에서 전기공사 작업 중 감전이 뭐죠? 전기에 신체가 노출되는 게 감전이죠. 감전에서 지면으로 떨어져서 지면은 부딪히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다리에 골절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때 기인물. 기인물 할 때 인은 뭐냐면 원인입니다. 원인. 기인물은 원인이 되는 기계나 장치, 물건, 환경을 말합니다. 그러면 기인물은 감전할 때 전기입니다. 기인물은 전기고요. 그리고 그 대상, 직접 충돌이나 접촉에서 위해를 준 대상은 지면이죠. 지면. 이걸 가해물이라고 합니다. 가해물은 지면입니다. 자, 다시 근로자가 작업대 위에서 전기공사 작업 중 전기 감전에서 지면으로 떨어졌습니다. 직접 부딪히는 곳은 지면이죠. 그래서 다리에 골절 상해를 입은 경우 기인물은 전기, 그리고 가해물은 지면입니다. 따라서 답 2번. 3번 산업재해에 있어서 인명이나 물적 등 일체 피해가 없단 말은 피해가 있을 법했지만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 말은 뭐냐면 뭐뭐 할 뻔했다, 이걸 영어로 near라고 합니다. near가 이제 근처에 이 말이죠. 근처라는 뜻도 있지만 뭐뭐 할 뻔했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면 사고가 날 뻔했지만 결국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 near accident. 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인명이나 물적 피해가 없는 사고를 near accident라고 합니다. 답 1번. 4번 내전압용 전련장갑의 성능 기준상 최대 사용 전압에 따른 전련장갑의 구분 중 영영 등급. 우리 영영 등급은요, 이것은 갈색입니다. 갈색이고, 그 다음에 영등급은 빨강입니다. 빨강. 그 다음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으로 나눌 수 있는데 1등급은 흰색, 2등급은 노란색, 3등급은 녹색, 4등급은 주황색. 한번 외워볼까요? 깔빨흰 노녹주, 깔빨흰 노녹주, 깔빨흰 노녹주. 0등급 0등급 1, 2, 3, 4, 0등급 0등급 1, 2, 3, 4, 깔빨흰 노녹주, 깔빨흰 노녹주. 이렇게 외워보시겠습니다. 그래서 0등급은 갈색입니다. 갈색. 답은 4번. 5번 점검 시기에 의한 안전점검의 분류입니다.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시기니까 시기 나왔죠. 임시, 이것도 시기입니다. 시기. 그리고 특별한 때 시기. 그래서 정기점검, 임시점검, 특별점검은 모두 시기에 의한 분류입니다. 근데 성능점검은 요거는 시설이나 장비의 성능 유지 개선을 위한 점검이고, 이건 시기에 의한 점검은 아니에요. 따라서 성능점검은 시기에 의한 점검은 아니다. 답 1번입니다. 6번 재해율 중 재직근로자 1000명당 1년간 발생하는 재해자 수입니다. 그러면 이걸 뭐라 그러죠? 1000명당 하니까 여기 보니까 1000명당 1000인. 요거 하나 있죠. 그 다음에 또 헷갈리는 것이 강도율에도 이제 1000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강도율은 요거는요, 나중에 이 시계에 보면 곱하기 1000이 나와요. 따라서 강도율은 연간 총근로시간의 수분의
근로손실일수 곱하기 1000해서 이것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천인, 천명, 천인은 여기 있네요. 연천인율. 자, 연천인율은 뭐냐면 연천인율의 공식, 요거는 연간 근로자 수 분의 연간 재해자 수 곱하기 1000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재직근로자 1000명당 1년간 발생하는 재해자 수는 연천인율이 됩니다. 그리고 도수율은 연근로시간분의 재해건수에다가 곱하기 100만 시간을 합니다. 100만을 곱해요. 자, 그리고 종합재해지수는 재해빈도의 다수와 상해 정도를 강약을 종합해서 종합재해지수라고 하고요. 따라서 다시 6번 재직근로자 1000명당 1년간 발생하는 재해자 수 연천인율입니다. 답 1번. 8번 파블로프의 조건반사설은 일관성, 계속성, 시간의 원리, 강도의 원리 네 가지입니다. 일관성, 그 다음에 계속성, 그 다음에 시간의 원리, 강도의 원리. 자, 그럼 뭐 하나 빠졌죠? 자, 계속성의 원리. 다시 한번 볼까요? 파블로프의 조건반사설은 일관성의 원리, 계속성의 원리, 그리고 시간의 원리, 강도의 원리입니다. 따라서 준비성의 원리는 아니에요. 준비성 원리는 요거는 손다이크라는 사람의 행동주의 학습 이론입니다. 행동주의 학습 이론을 말한다. 7번 조건반사설 학습 이론 일관성, 계속성, 시간, 강도의 원리를 말해요. 8번 착오의 요인 중 인지과정의 착오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인지과정에서 자, 먼저 정서 불안정 맞고요. 그 다음에 감각 차단 현상, 생리 심리적 능력의 한계. 자, 근데 정보 부족은 이거는 판단 과정 착오입니다. 판단 과정의 착오가 되겠습니다. 판단 과정 착오가 정보 부족입니다. 답 3번. 9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자가 수행해야 할 업무가 아닌 것입니다. 단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은 제입니다. 그러면 안전관리자는 1번 위험성 평가에 관한 보자 및 조언 지도 위험성 평가 해야 되죠. 그래서 맞고요. 그 다음에 물질안전보건자료. 자, 보건이란 말이 나왔죠.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비치에 관한 보자 및 조언 지도. 이거는요 보건관리자의 업무입니다. 보건관리자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 3번 사업장 손해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 이것도 안전관리자. 그리고 4번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유지 관리 분석을 위한 보자 및 조언 지도, 이것도 안전관리자가 수행해야 될 업무가 맞고요. 따라서 2번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비치에 관한 보자 및 조언 지도는 보건관리자 업무입니다. 답 2번. 10번 모랄 서베이. 자, 이 모랄이 사기란 뜻이야. 사기를 올린단 말이에요. 모랄 서베이 사기 조사입니다. 그래서 종업원이 직무 중에서 환경, 승진 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측정 조사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 사기 조사는요 조직 구성원의 성과를 비교 분석하면 오히려 사기가 떨어지죠. 이거는 사기가 떨어질 수 있어요. 따라서 1번 틀렸습니다. 2번 종업원의 정화작용. 자, 정화작용을 뭐라 그러죠? 카타르시스를 불러일으킵니다. 맞고요. 감정정화합니다. 세 번째, 경영관리를 개선하는 자료를 얻고요. 네 번째, 근로자의 심리 또는 욕구를 파악하여 불만을 해소하고 노동 의욕을 높이는데 모랄 서베이가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답 1번. 11번 부주의 현상 중 의식의 우회에 대한 예방 대책으로 옳은 겁니다. 의식의 우회란 말은 뭐냐면 작업자가 반복적인 작업이나 익숙한 상황에서 무의식적으로 행동해요. 무의식적으로 행동해서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의식의 우회는 무의식적 행동으로 인하여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에 대한 예방은 상담이 필요해요. 상담.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12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 표지의 색채, 색도 기준 및 용도 중 다음 가로안에 알맞은 거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 봅시다. 화학물질 취습 장소에서 취급인데요. 취습이라는데 이거 취급으로 좀 고쳐주세요. 화학물질 취급 장소에서의 유해 위험 경고. 자, 여기까지 딱 끊으면 이게 뭐죠? 요거는
빨간색이죠. 빨간색. 근데 그 이외입니다. 그 이외의 위험경고, 주의표지 또는 기계방호물에서 경고, 요는요 일반적인 경고는 노란색입니다. 일반적인 경고는 노란색이 되겠습니다. 13번 보구 안전인증 고시에 따른 안전화의 정의 중 다음 가로 안에 알맞은 것은 경작업용 안전화랑 이것은 250mm의 낙하 높이에서 시험했을 때 충격과 4.4 플러스 마이너스 0.1 kN의 압축 과정에서 시험했을 때 압박에 대하여 보호해 줄 수 있는 선심을 부착한다. 선심이 뭐죠? 선심? 자, 선심은 발가락 보호대를 말해요. 선심, 발가락 보호대를 부착하여 착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화를 말합니다. 경작업용 안전화는 250mm의 낙하 높이에서 시험했을 때의 충격, 그리고 4.4 플러스 마이너스 0.1 kN의 압축 과정에서 시험했을 때 압박에 대해서 보호해 줄 수 있는 선심. 선심은 발가락 보호대를 부착한 안전화. 4번이 답입니다. 14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 내용 중 밀폐공간입니다. 밀폐공간에서의 작업별 교육 내용이 아닌 것은, 자, 밀폐공간에서는 뭐가 부족할 수 있죠? 산소. 따라서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상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밀폐공간하고 유해물질, 요거는 관련성이 없죠? 왜냐하면 유해물질은요, 유해물질 취급 작업이나 화학물질 관련 작업에서 강조되는 교육 내용이지 밀폐공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밀폐공간에서 보호구 착용, 사용 방법, 그리고 사고 시 응급처리 및 비상시 구출에 관한 사항, 전부 밀폐공간에서의 작업별 교육 내용입니다. 답은 2번. 15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중 채용시 교육, 그리고 작업 내용 변경시 교육사항으로 옳은 것입니다. 채용시 그리고 작업 내용 변경시. 1번 물질안전보건 자료에 관한 사항, 이겁니다. 이것이 채용시 작업 내용 변경시 교육 내용사항이고요. 근데 2번에 건강정진 및 질병 예방, 3번에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자, 이것은 정기적으로 해야 돼요. 정기 안전 보건 교육 사항입니다.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정기 안전보건 교육 사항입니다. 그리고 4번에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은 관리감독자 교육 사항이죠.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16번 지난 한 해 동안 산업재해로 인하여 직접 손실비용이 3조 1,600억이었네요. 이때 총재 코스트. 자, 우리 총재 코스트는요, 이것은 직접 손실 비용 플러스 간접 손실 비용입니다. 이것이 1대4입니다. 1대4. 그러면 이 1대4의 의미는 뭐냐면 직접 손실 비용을 1이라고 했을 때 간접 손실 비용은 4예요. 그러면 총재 코스트는 뭐죠? 총재 코스트는 결국 5란 뜻 아닙니까? 5.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직접 손실 비용의 5배가 총재 코스트예요. 그러면 직접 손실 비용에다가 곱하기 5를 하면 되겠네. 곱하기 5. 해볼까요? 3, 5, 15. 15죠. 답 4번. 이건 안 봐도 되겠죠. 직접 손실 비용에다가 5를 곱하면 총재 코스트가 나옵니다. 직접 손실 비용과 간접 손실 비용의 비는 1대4, 1대4. 그 말은 직접 손실 비용에다가 곱하기 5를 하면 총재 코스트가 나옵니다. 17번 안전모 시험 성능 기준 항목이 아닌 것입니다. 첫 번째, 내관통성. 안전모를 관통하지 않도록 하는 성능을 평가합니다. 맞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충격 흡수성. 충격을 흡수해서 머리에 전달되는 충격을 최소화하는 성능을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 내구성. 자, 내구성은 뭐냐면 오래 견딘다 이런 뜻이거든요. 오래 견디는 성질은 안전모 시험 성능 기준 항목이 아닙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난연성. 화재가 발생했을 때 안전모가 불에 쉽게 타지 않도록 설계를 해야 되겠죠. 답은 3번. 18번 인간관계의 메커니즘 중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판단이나 행동을 무비판적으로 논리적 사회적 근거 없이 받아들인다. 이게 뭐라 그러죠? 이것을 암시라 그래요. 암시. 답은 4번입니다. 자, 1번에 모방은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태도를 관찰하고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모방. 그 다음에 두 번째, 투사는 자신의 불만이나 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 남 탓하는 걸 투사. 그 다음에 동일화. 동일화는 특정한 대상의 성격이나 태도를 내면화해서 자신의 일부로 삼는 것. 이것을 동일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비판적으로 논리적 사실적 근거 없이 받아들이는 것을 암시라 그래요. 답은 4번. 19번 안전교육 훈련의 기법 중 하버드 학파의 5단계 교수법. 자, 요거 우리 두 문자로 외울 수 있습니다. 중교 연총응 중교 연총응 준비 교시 연합 총괄 응용 준교 연총응 20번 메슬로 욕구 단계 제5단계인데요. 메슬로 욕구 단계 하면 우리는 5개를 알고 있죠. 자, 이것도 두 문제 해볼까요? 생안사존자입니다. 생지적 욕구, 안전 욕구, 사회적 욕구, 존경 욕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5번째 욕구는 자아실현의 욕구, 5단계 욕구는 자아실현의 욕구입니다. 21번 솜성난청 유소견자로 판정하는 구분입니다. 유소견자란 말은 검진을 통하여 질병이나 증세가 있다고 판단된 사람을 유소견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반 A부터 볼까요? A는 뭐죠? A는 정상을 말합니다. 정상 또는 건강한 근로자 A입니다. 자, C는요. C는 경미한 청력저하를 말해요. 경미한 청력저하. 자, 그리고 D1과 D2 보겠습니다. D1. 자, D1이 솜성난청 유소견자입니다. D1. D2는 일반 질병 유소견자입니다. 일반 질병 유소견자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 솜성난청 유소견자는 D1입니다. D1. 22번 휴먼 에러의 배후 요소 중 작업 방법, 작업 순서, 작업 정보, 작업 환경. 전부 작업이란 단어가 나오죠. 작업. 자, 이 작업은요. 이거는 미디어입니다. 미디어. 자, 미디어를 번역하면 이게 매체 또는 환경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매는 뭡니까? 매는 사람으로 번역하면 되고, 그 다음에 머신은 기계. 그리고 매니지먼트는 관리. 그럼 여기서 작업 방법, 작업 순서, 작업 정보, 작업 환경과 관련 있는 것은 미디어입니다. 매체, 환경, 미디어가 되겠습니다. 답 3번. 23번 시스템의 정의에 포함되는 조건 중 틀린 것입니다. 1번 제약된 조건 없이가 아니고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된 조건이 있는 게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에 따라서 조건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1번 제약된 조건 없이 이게 틀렸습니다. 두 번째 요소의 집합에 의해서 구성됩니다. 자, 구성 요소가 있죠. 여러 가지 요소의 집합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스템 상호 간의 관계를 유지하죠. 상호작용을 해요. 상호작용. 네 번째,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작용하는 집합체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답은 1번이고요. 24번, 단위 면적당 표면을 떠나는. 자, 여기 키워드가 떠나는입니다. 떠난다는 말이죠. 떠난다는 말은 반사되는 빛의 양. 이것을 휘도라고 합니다. 휘도. 그러면 표면을 나타내는, 자, 만약에 표면을 떠나는 반사되는 하면 휘도고요. 만약에 자, 표면을 나타내는 빛의 양 하면 이것은 조도를 말합니다. 24번 헷갈리지 않도록 합시다. 단위 면적당 표면을 떠난단 말은 이 빛이 반사되는 거죠. 반사되는 빛의 양을 휘도. 흑에 비해서 단위 면적당 표면을 나타내는 빛의 양은 조도입니다. 조도. 25번 그림과 같은 시스템에서 전체 시스템은 신뢰도입니다. 자, 신뢰도 구해볼까요? 자, 우리 직렬은 곱하기입니다. 직렬은 곱하기. 그런데 병렬이 문제죠. 병렬은 1 빼기, 자, 요 0.5를 빼고요. 1 빼기 0.5. 그 다음에 또 1 빼기 0.9를 전체 1에서 빼줍니다. 이 값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직렬은 그냥 곱해주면 되고요. 직렬은 곱해주면 됩니다. 병렬은 1 빼기 0.5, 1 빼기 0.9를 곱한 값을 다시 1에서 빼줍니다. 자, 그럼 식을 써볼까요? 0.6 곱하기 0.9 곱하기, 그 다음에 요식 정리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0.9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됩니다. 26번 계람수 분석법에서 일정 조합 안에 포함되어 있는 기본 사상. 자, 기본 사상은 뭐냐면 고장의 원인이죠.
기본 사상이 모두 발생하지 않으면, 기본 사상이 발생하지 않으면 틀림없이 정상 사상. 이 정상 사상은 고장입니다. 고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고장의 원인이 없으면 고장도 없다. 이거는요, 패스셋을 말합니다. 2번입니다. 패스셋. 그럼 컷셋은 뭐겠습니까? 컷셋은 모든 기본 사상이 발생했을 때 정상 사상을 일으키는 기본 사상의 집합을 컷셋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기본 사상이 모두 발생하지 않으면 정상 사상이 발생하지 않는 조합은 패스셋이 됩니다. 답 2번. 근데 이게 4번에 보세요. 불대수. 불대수란 말은요, 조지 불이 만든 논리체계입니다. 참과 거짓을 1과 0으로 표현해서 연산을 나타내는 겁니다. 26번 2번이고요. 27번 반경 10cm. 자, 반경은 결국 반지름입니다. 반지름. 반지름이 10cm고 조종구를 30도 움직였다. 30도는 결국 뭐냐면 전체 원의 총각이 360도죠. 이 360도에서 30도입니다. 그렇죠? 원 전체 원은 360도를 나타내고 그 중에서 30도만큼 움직였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때 표시장치가 2cm 이동했습니다. 통제 표시비. 그러면 통제 표시비는요, 표시장치가 움직인 거리, 표시장치의 움직인 거리분의 조종구가 움직인 거리입니다. 그러면 표시장치 움직인 거리는 이미 나와 있죠. 표시장치 움직인 거리는 2cm 2분의, 그러면 조종구, 이 조종구의 움직인 거리는, 자, 전체 원을 떠올려 보세요. 원을 떠올리면 원둘레는 2파이r이죠. 그래서 2 곱하기 파이 3.14 곱하기, 그리고 반지름이 10cm인데, 근데 요 값이 30도만 움직였습니다. 30도. 따라서 전체 360도분의 30도만큼만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걸 정리해 보면 답은 2.6이 나옵니다. 답은 2번입니다. 28번 건습지수로서 습구온도와 건고온도의 가중평균치를 나타내는 옥스포드 지수의 공식입니다. 옥스포드 지수의 공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습구온도의 가중치를 두고 건구온도에도 가중치를 둡니다. 근데 습구온도의 가중치를 더 많이 둬요. 자, 습구온도, 자, WB죠. WB. 건구온도는 DB. 근데 습구온도에는 85% 가중치입니다. 85%의 가중치. 그리고 건구온도는 15%의 가중치를 두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습도를 더 많이 고려하죠. 따라서 옥스포드 지수는 0.85 WB 플러스 0.15 DB가 되겠습니다. 답 3번. 29번 인간이 기대하는 바와 자극 반응들이 일치하는 관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통 버튼을 누르면 어떤 걸 기대하죠? 물체가 움직이는 거, 이런 걸 기대하죠. 버튼을 누르면 장치가 움직이는 것을 기대합니다. 이게 뭘까요? 이것이 양립성입니다. 양립성. 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기대하는 바하고 자극 또는 반응들이 일치하는 관계를 양립성이라고 합니다. 양립성. 답은 3번. 30번 FTA에서 어떤 고장이나 실수를 일으키지 않으면 정상 사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으로 시스템의 신뢰를 표현하는 것. 우리 아까 풀었죠. 패스셋. 그 미니멀 패스셋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 31번 차파니스. 자, 31번이 조금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차파니스의 위험 수준에 의한 위험 발생률 분석입니다. 첫 번째, 자주 발생. 자주 발생은 10의 마이너스 3승이 아니고 10의 마이너스 2승 퍼데이입니다. 그 다음에 가끔 발생. 가끔 발생은 이건 10의 마이너스 4승이에요. 10의 마이너스 4승. 그리고 거의 발생하지 않는 이건 10의 마이너스 5승. 10의 마이너스 5승. 그리고 전혀 발생하지 않는 거, impossible.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은 10의 마이너스 8승. 답은 4번입니다. 자주 발생 10의 마이너스 2승, 가끔 발생 10의 마이너스 4승,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10의 마이너스 5승,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10의 마이너스 8승입니다. 32번 체계 분석 및 설계에 있어서 인간공학적 노력의 효능을 산정하는 척도의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일반 성능 향상 기준되고요. 훈련 비용 절감 기준됩니다. 그리고 인력 이용률의 저하. 인력 이용률이 저하된다는 것은 사람이 시스템에서 덜 활용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근데 인력 이용률은 저하가 아니고 향상돼야지. 향상. 저하가 아니고 향상.
4번 생산 및 보존의 경제성이 향상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체계 분석 및 설계에 있어서 인간공학적 노력의 효능, 산정하는 척도 기준은 성능 향상, 훈련 비용 절감, 인력 이용률의 향상, 생산 및 보존의 경제성 향상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관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인간공학의 목적은 뭘까요? 인간공학의 목적은 인간의 능률과 그리고 이용률의 향상입니다. 이용률의 향상, 인간의 능률과 이용률의 향상, 인간공학입니다. 33번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서 청각적 표시 장치를 사용해야 효과적인 경우입니다. 그러면 청각이냐 시각이냐 이걸 구별해야 되겠는데요. 1번 전원들은 말이죠. 전원이 복잡하다 그러면 시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원이 후에 재참조될 필요가 있는 경우 이것도 전원이 시각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원이 공간적인 위치를 다룰 경우 이때도 시각. 자 1번 2번 3번은 모두 시각적 표시장치입니다. 시각적 표시장치. 근데 4번 전원이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할 경우에는 청각입니다. 답은 4번. 34번 작업 기억에서 일어나는 정보 코드화에 속하지 않는 것. 이 정보 코드화는 의미 코드화, 음성 코드화, 그리고 시각 코드화, 그리고 다차원이 아니고 단일 차원입니다. 단일 차원 코드화입니다. 답은 4번. 35번 인체에서 뼈의 주요 기능으로 볼 수 없는 겁니다. 1번 대사작용. 대사가 뭐죠? 대사란 말은 에너지를 만들고 그리고 이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생성하고 에너지를 또 사용하는 과정, 이걸 대사작용입니다. 이 대사작용은 요거는 세포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세포 내에서 이루어지지 뼈의 주요 기능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뼈는 몸의 구조를 유지하고 지탱하죠. 신체를 지지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조혈작용. 조혈작용이라는 말은 뭐냐면 혈액세포를 생성하는 기능을 골수에서 하고 있죠. 조혈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수에서 혈액세포를 생성합니다. 그 네 번째 장기의 보호. 이건 뭐냐면 우리가 뇌는 무엇이 보호합니까? 두개골이죠. 두개골이 뇌를 보호합니다. 그 다음에 심장과 폐를 보호하는 것은 늑골이죠. 늑골. 그래서 내부장기도 보호하죠. 뼈는 내부장기 보호합니다. 따라서 뼈의 주요 기능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대사작용입니다. 36번 인간의 눈에서 빛이 가장 먼저 접촉하는 것 뭐죠? 각막입니다. 각막이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 필름 역할을 하는 것 망막은 카메라 필름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초 자체는 뭐냐면 암구 내부를 채우는 투명한 젤 같은 물질을 초 자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정체는 빛을 굴절시켜서 초점을 맞추고 있죠. 카메라 렌즈 역할을 하는 것이 수정체가 되겠네요. 답은 1번. 37번 인간공학적인 의사 설계를 위한 일반적 원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1번 척추의 허리 부분은 요추 전만을 유지한다. 그렇습니다. 요추 전만이라는 것은 허리 부분이 자연스럽게 앞으로 휘어지는 형태입니다. 허리가 이렇게 S자 모양으로 자연스럽게 휘어지는 형태를 요추 전만이라고 하고 이를 유지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를 위해서 중요합니다. 두 번째, 허리 강화를 위해서 쿠션을 설치하지 않는다. 설치하지 않는 게 아니고 받침대가 필요하죠. 쿠션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좌판의 앞 모서리 부분은 5cm 정도 낮아야 되고 4번, 좌판과 등받이 사이의 각도는 95도에서 105도를 유지하는 것. 그래서 90도보다 약간 뒤로 기울이진 자세가 더 편안하며 피로를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2번. 38번 윤활관리 시스템에서 준수해야 하는 4가지 원칙이 아닌 것입니다. 1번 적정량을 준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양한 윤활제를 혼합하면 이때는 오히려 윤활 성능이 저하됩니다. 따라서 이건 원칙이 될 수 없고 세 번째 올바른 윤활법의 선택, 네 번째 윤활기간의 올바른 준수. 자 되겠죠? 따라서 다양한 윤활제 혼합 이게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39번 FT도에서 사용되는 기호 중에서 전이기호는 삼각형이죠. 자 이게 4번이 전이기호입니다. 1번 한번 볼까요? 동그라미가 기본사상입니다. 기본사상. 그 다음에 네모. 자 네모는 타합사상 또는 정상사상이라고 하죠. 정상사상 또는 타합사상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세요. 세 번째는 통상사상이라고 합니다. 통상사상.
따라서 전이기호는 답 4번. 40번 설비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성 평가 단계 중 가장 마지막입니다. 가장 마지막. 그러면 먼저 가장 처음부터 볼까요? 처음부터는 관계 자료 정비 및 검토가 처음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정성적 평가, 세 번째가 정량적 평가, 네 번째가 안전대책 수립, 다섯 번째가 재정보에 의한 재평가, 그리고 여섯 번째가 FTA에 의한 재평가. 그럼 마지막은요, 재평가입니다. 마지막은 재평가. 그리고 첫 단계는 관계자료 정비 및 검토입니다. 그리고 정성적 평가와 정량적 평가주는 정성적 평가가 먼저입니다. 정성적 평가 있고 그 다음에 정량적 평가를 합니다. 41번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중기입니다. 양중기에 속하지 않는 겁니다. 양중기는 무거운 물건을 올리거나 또는 내리는 작업을 수행하는 기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양중기의 예는 크레인 그리고 호이스트 포함이죠. 자, 호이스트 되고 크레인 되고 모두 양중기입니다. 그리고 곤돌라 그리고 또 하나 더 하자면 리프트 그리고 승강기 전부 양중기입니다. 근데 체인블록은 양중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체인블록은 하중을 들어 올리는 데 사용은 되지만 사람이 직접 체인을 당겨서 작동하는 수동식 기구이기 때문에 양중기가 아닙니다. 따라서 양중기에 속하는 것은 호이스트, 이동식 크레인 또는 크레인, 곤돌라가 되겠네요. 42번 산업용 로봇에 사용되는 안전매트. 이 안전매트에 요구되는 일반 구조 및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단선이란 말은 전선이 끊어진단 말이죠. 자, 그 전선이 끊어지는 것에 대한 경보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감응시간. 이 감응시간이란 말은 뭐냐면 매트가 눌렸을 때, 안전매트가 눌렸을 때 신호가 전달되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것이 조절한 이 감응 시간을 조절하는 장치가 부착되어 있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것이 부착되어 있으면 이건 안전이 저해될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자율 안전 확인의 표시 외에 작동화 중 감응 시간, 복귀 신호의 자동 또는 수동 여부, 대소인 공용 여부를 추가로 표시해야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 감응도 조절 장치가 존재하는 경우에 봉인되어 있지 않아야 되는 게 아니고 봉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봉인되어 있지 않으면 작업자가 임의적으로 조작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작업자가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봉인되어 가지고 설정이 변경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43번 금형작업의 안전. 금형이란 말은 금속으로 만든 틀에다가 작업을 하는 거죠. 이 금형작업의 안전과 관련해서 금형 부품의 조립 시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맞춤핀을 조립할 때는 헐거운 끼워 맞춤. 우리 상식적으로 헐겁게 끼워 맞추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헐겁단 말의 의미가 뭔데요. 헐거우면 그러면 오히려 헐렁헐렁해서 결국 이 안전에 문제가 생기겠죠. 따라서 헐거운이란 말 대신 억지 끼워 맞춤 또는 정밀한 끼워 맞춤을 해야 됩니다. 억지 끼워 맞춤으로 해야 되고 2번 파일런핀, 직경이 작은 펀치, 핀케이지 등의 삽입 부품은 빠질 위험이 있죠. 이때는 플랜지 설치입니다. 플랜지를 설치하는 등 이탈 방지 대책을 세워두고 3번 쿠션핀을 사용할 경우에는 상승 시 누름판의 이탈 방지를 위해서 단붙이만 나사로 견고히 조여야 합니다. 그리고 4번 가이드 포스트, 샹크는 확실하게 고정합니다. 이게 전부 안전하고 관련돼요.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안전과 관련해서 헐겁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헐거우면 오히려 안전에 위해를 초래하게 됩니다. 44번 선반 작업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회전 중에는 가공품을 직접 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만지면 부상을 입을 위험이 커지죠. 두 번째, 공작물의 설치가 끝나면 척에서 렌치류는 곧바로 제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거하지 않으면 회전 시 튀어나가서 사고를 일으킬 수 있어요. 3번, 칩이 비산할 때에는 보안경, 그렇습니다. 보안병, 그리고 보안경, 방호판 설치해서 사용합니다. 4번, 돌리개는 적정 크기의 것을 선택하고 심압대 스핀들은 가능한 길게가 아니고 짧게입니다. 가능한 짧게 놓도록 해야 된다. 왜냐하면 길게 놓으면 진동과 휠이 발생해서 작업 정밀도 저하 및 사고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45번 다음 중 기계 고정률의 기본 모형이 아닌 것. 기계 고정률의 기본 모형은 어떻게 되어 있죠?
욕조형 또는 U자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간이 초기 고장이고요. 그 다음에 평평한 구간이 오발 고장입니다. 그리고 다시 상승하는 구간, 이 구간이 마모 고장입니다. 그래서 외울 때 초우마로 외웁니다. 초우마. 기계 고장률의 기본 모형은 초우마입니다. 따라서 3번 틀렸고요. 46번 연삭수도로의 덮개 재료 선정 시 최고 속도에 따라 허용되는 덮개 두께가 달라집니다. 근데 동일한 최고 속도에서 가장 얇은 판을 사용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자, 이때는 재료의 강도와 인성이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가장 얇은 판을 사용할 수 있는 덮개 재료는 아변 강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아변 강판은 인성이 높고 균질한 두께를 유지할 수 있어서 상대적으로 얇은 두께로도 충분한 강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얇은 판 하면 아변 강판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47번 프레스 양수 조작식 방호 장치에서 누름 버튼 상호간 내측 거리는 몇 밀리미터 이상이어야 됩니까? 자, 이것은요, 작업자의 실수나 부주의로 한 손만으로 기계를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고 반드시 양손을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럼 양손 사용하려면, 자, 내측 거리가 몇 미터 이상 되어야 될까요? 이것은 30cm죠. 다른 말로 하면 300mm. 몇 밀리미터 이상인가 하면 300m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mm 이상이 돼야 반드시 양손을 사용해서 작동할 수 있겠죠. 300mm 이상. 48번 와이어로퍼의 절단 하중이 11,160N이고 한 줄로 물건을 매달고자 할 때 안전계수가 6입니다. 그때 몇 뉴턴 이하의 물건을 매달 수 있느냐. 자, 이때 우리가 몇 뉴턴 이하의 물건을 매달 수 있냐, 이 말은 허용하중을 묻고 있습니다. 허용하중 또는 사용하중이라고 부릅니다. 허용하중, 사용하중은 이거는 그 공식이 안전계수분의 절단하중입니다. 자, 그래서 몇 뉴턴 이하의 물건을 매달 수 있는가 하면 허용하중을 물어보고 있고, 허용하중은 안전계수분의 절단하중,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럼 안전계수가 6이라고 그랬죠. 6. 절단하중은 11,160. 자, 6분의 11,160. 이거 나눠주시면 그럼 값은 1,860이 되겠습니다. 1,860. 답 1번입니다. 49번 지게차의 헤드가드가 갖춰야 할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강도는 지게차 최대 하중의 2배값 4톤을 넘는 값에 대해서는 4톤으로 합니다. 등분포 정하중의 견딜 수 있을까? 등분포 정하중에 견딜 수 있을까? 두 번째, 상부틀의 각 개구의 폭 또는 길이가 26cm 미만 되어 있는데 이게 틀렸죠. 26이 아니고 16cm 미만일까? 자, 3번 운전자가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 자,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을 뭐라 하냐면 좌승식이라 그래요. 좌승식. 자, 좌승식의 경우에는 운전자 좌석의 윗면에서 헤드가드의 상부틀의 아랫면까지 높이가 1m가 아니고요. 이게 903mm입니다. 903mm. 그럼 903mm는 이거는 0.903m겠죠. 그래서 903mm 이렇게 외워주세요. 4번 운전자가 서서 조작하는 방식. 서서 조작하는 방식을 이것을 입승식이라고 합니다. 입승식. 서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는 운전석의 바닥면에서 헤드가드 상부틀의 하면까지 높이가 2m 되어 있는데 이 2m가 아니죠. 과거에는 이것이 1.88m였어요. 그런데 최근에 2025년에 법이 개정됩니다. 법이 개정돼서 1.88이 아니고 1.905m입니다. 1.905m. 자, 이건 다시 쓰면 1905mm가 되겠습니다. 1905mm 이상. 1905mm 이상.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바뀌었다는 거 알고 있을 거예요. 알고 있고 틀린 것은 여기서는 답이 2번, 3번, 4번이 되는데 이거 다 외워줍니다. 1번 강도는 지게차 최대 하중의 2배값 4톤을 넘는 값에 대해서는 4톤으로 합니다. 등분포 정하 중에 견딜 수 있을까? 2번 상부틀의 각 개구의 폭 또는 길이가 16cm 미만일 것. 3번 운전자가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
좌석식 지게차의 경우에는 운전자 좌석의 윗면에서 헤드가드의 상부터의 아랫면까지의 높이가 903mm 이상일 것. 4번 운전자가 서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는 입승식 지게차는 운전석의 바닥면에서 헤드가드 상부터의 하면까지 높이가 1.88에서 지금은 1.905m로 바뀌었습니다. 1905mm, 1.905m, 1.905m 또는 1905mm. 자, 여기서는 우리가 밀리미터로 외웁시다. 좌승식은 903mm, 입승식은 1905mm.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 볼까요? 자, 그림에 나와 있죠? 자, 이게 한국 산업 표준에서 이렇게 새롭게 정해놨습니다. 좌승식은 903mm, 입승식은 1905mm. 50번 작업자의 신체 움직임을 감지하여 프레스 작동을 급정지시키는 광전자식 안전장치를 부착한 프레스가 있다. 그럼 광전자식 안전장치 안전거리가 32cm, 안전거리가 32cm입니다. 급정지에 소요되는 시간, 이 시간은 최대 몇 초 이내이어야 하는가? 단 급정지에 소요되는 시간은 손이 광선을 차단한 순간부터 급정지 기구가 작동하여 하강하는 슬라이드가 정지할 때까지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안전거리를 구해야 된단 말이죠. 안전거리. 자, 안전거리는 이미 나와 있네요. 32cm입니다. 그러면 안전거리는 자, cm, 이건 어떤 의미냐면 160cm에다가 곱하기 급정지에 소요되는 시간, 급정지 소요 시간인데 이거는 단위가 초입니다. 초. 자, 그러면 이제 식을 넣어볼까요? 안전거리가 30이라 그랬죠? 자, 안전거리가 32cm, 32cm는 160 곱하기 자, 급정지 소요 시간이 되겠습니다. 급정지 소요 시간. 그럼 이걸 양쪽으로 160을 나누면 그러면 결국 급정지 소요 시간은 160분의 32가 되겠네요. 급정지 소요 시간은 160분의 32고 자, 이거 정리하면 0.2초가 나옵니다. 0.2초. 답은 2번. 자, 다시 안전거리는 160, 자, 이건 센티미터를 단위로 해요. 센티미터. 안전거리 센티미터는 160cm 곱하기 급정지 소요 시간입니다. 이건 초고요. 자, 초를 말합니다. 자, 그때 안전거리가 32cm, 32는 자, 160cm에 160 곱하기 급정지 소요 시간. 그러면 급정지 소요 시간은 160분의 32에서 0.2, 그리고 단위는 초입니다. 51번 위험한 작업장과 작업자 사이의 위험을 차단시키는 격리형. 자, 격리란 말은 무슨 의미죠? 작업자가 접근 못하게 하는 거죠. 접근을 못하게 하는 건데 접촉 반응 이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접촉 반응이란 말은 작업자가 기계에 접근했을 때 이를 감지하는 게 접촉 반응형입니다. 따라서 1번 바로 틀렸습니다. 그리고 2번 완전 차단형, 격리형 맞죠? 덮개형도 격리형입니다. 왜냐하면 덮개를 통해서 위험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안전방책, 안전방책은 대표적으로 펜스를 돌리면 되겠죠? 자, 이것도 격리형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 52번 동력 프레스에 분류하는 데 있어서 그 종류에 속하지 않는 것인데 자, 동력 프레스의 분류입니다. 자, 동력 프레스의 종류는 뭐가 있죠? 크랭크 프레스, 토글 프레스, 마찰 프레스, 그리고 너클 프레스, 스크류 프레스, 캡 프레스 이런 게 있어요. 자, 이게 다 외울 필요 없고 크랭크, 토글, 마찰. 자, 이건 모두 동력 프레스입니다. 근데 터리 프레스는 이거는 일반적인 동력 프레스와는 분류 방법이 다르죠. 따라서 터리 프레스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럼 터리 프레스가 뭡니까? 이건 주로 펀칭, 성형, 절단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프레스입니다. 53번 선반에서 절삭 가공 중 발생하는 연속적인 칩을 자동적으로 끊어준다. 자, 칩을 끊어준다. 칩 브레이크입니다. 칩 브레이크. 칩을 끊어준다. 칩 브레이크. 답은 1번입니다. 자, 그러면 2번 방진구. 방진구는 먼지나 이물질이 기계 내부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방진구. 그러니까 보안경. 보안경은 작업자의 눈을 보호하는 보호장비 보안경. 그리고 커버는 기계를 보호하거나 또는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서 커버는 덮개 역할을 하는 거. 덮개를 커버라고 합니다. 답은 1번. 54번 했고요.
54번 해야죠. 죄송합니다. 구멍이 있거나 노치, 자, 노치 등이 있는 재료. 노치란 말은 뭐냐면, 이거는요, V자 모양의 홈을 노치라고 합니다. 구멍이나 노치 등이 있는 재료에 외력이 작용할 때 가장 현저하게 나타나는 현상. 이것이 응력 집중입니다. 응력 집중. 그래서 해당 부위에서 응력이 부분적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음력 집중이 일어난다. 그리고 음력 집중의 결과 뭐가 되죠? 피로가 됩니다. 피로. 피로는 뭐냐면 이거는 재료가 파괴되는 현상을 피로라고 합니다. 그러면 1번에 가공경화, 경이란 말이 뭐냐면 단단해진다, 딱딱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소선 가공을 반복하면 재료가 단단해지는 현상인데 구멍이나 노치하고 아무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크리프는 뭐냐면 고온에서 장시간 하중이 작용할 때 재료가 서서히 변형되는 것을 크리프라고 하는데 이것도 구멍이나 노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구멍 노치하면 응력 집중, 구멍이나 노치하면 응력 집중이 일어나고 그 결과 피로가 된다. 피로는 재료가 파괴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을 꼽아야 돼요. 2번 아니에요. 3번. 55번 근로자의 추락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이에 관한 구조 및 설치 요건 틀린 것입니다. 1번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 및 난간 기둥으로 구성할 것. 맞죠? 그 다음에 2번 발끝막이 파는 바닥면 등으로부터 5cm 이상 아닙니다. 5cm가 아니고 10cm 이상입니다. 10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3번 난간대는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재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를 가진 재료일 것. 4번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을 것. 답은 2번입니다. 56번 휴대용 연삭기. 자, 휴대용입니다. 휴대용 연삭기 덮개의 노출각도 기준입니다. 자, 이것은 180도 이내가 되겠네요. 답 4번 휴대용 연삭기 덮개의 노출각도 기준은 180도 이내가 됩니다. 56번 제철 공장에서 자, 주개를 운반하는데 주개란 말은 뭐냐면 순도가 높은 물질의 덩어리를 덩어리입니다. 덩어리. 제철 공장에서 주개를 운반하는데 주로 컨베이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 컨베이어에 대한 방호 조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말려드는 등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및 비상시에는 즉시 컨베이어 운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 됩니다. 2번 화물 낙하로 인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컨베이어에 덮개 또는 우를 설치, 낙하 방지 위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3번 수평 상태로만 사용하는 컨베이어는 정전 전압 강화 등에 의한 화물 운반구 이탈 역주행을 방지하는 장치가 필요 없죠. 왜? 수평 상태로만 이전하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주로 경사형 컨베이어에서 이런 장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수평 상태로만 사용하는 컨베이어의 경우에는 정전 전압 강화 등에 의한 화물 또는 운반구의 이탈 역주행 방지 장치가 필요가 없습니다. 답 3번. 4번 운전 중인 컨베이어 위로 근로자를 넘어가도록 하는 데에는 근로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건널다리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58번 목재 가공용 둥근톱에서 둥근톱의 두께가 4mm입니다. 이때 분할날의 두께는 몇 mm 이상이어야 됩니까? 둥근톱과 분할날의 관계는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다가 1.1을 곱해주면 됩니다. 1.1.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둥근톱의 1.1이 분할날의 두께입니다. 둥근톱 두께의 1.1을 곱하면 분할날이 된다. 답은 4.4입니다. 3번. 59번 롤러기에서 손 조작식 급정지 장치의 조작부 설치 위치로 가장 옳은 것입니다. 손 조작식입니다. 자, 이것은 밑면에서 이렇게 하면 돼요. 같은 말이에요. 밑면으로부터 또는 밑면에서 1.8m 이내입니다. 손 조작식 급정지 장치의 조작부 설치 위치는 밑면에서 1.8m 이내. 답은 4번입니다. 60번 보일러 수에 유지류, 고유물 등의 부유물로 인한 거품. 자, 우리 거품이 뭐죠? 거품을 영어로 해볼까요? 영어로 하면 이겁니다. 폼이죠. 자, 그래서 거품이 발생한다. 포밍이다. 포밍. 답은 3번 포밍이 되겠습니다. 1번의 프라이밍은 뭐냐면 보일러에서 증기가 급격히 발생할 때 물방울과 증기가 섞이는 현상. 프라이밍. 물방울 플러스 증기. 프라이밍입니다.
그 다음에 캐리오버. 캐리오버는 자, 보일러 수가 분기와 함께 배출되는 현상입니다. 캐리오버. 보일러 물 있죠? 이 보일러 수가 증기와 함께 배출되는 현상. 그 다음에 워터해머. 워터해머는 뭐냐면 응축수가 급격히 증기로 변할 때 발생하는 충격. 이걸 워터해머라고 합니다. 응축수가 급격히 증기로 변할 때 발생하는 충격 현상을 워터해머. 자, 그래서 거품. 거품하면 포밍입니다. 답은 3번. 61번 폭발 위험 장소 분류 중 일종 장소에 해당하는 겁니다. 1번 폭발성 가스 분위기가 연속적 장기간 빈번하게 존재하는 것. 자, 이것이 영종 장소입니다. 영종 장소. 연속적 장기적 빈번하게 존재하는 장소. 자, 이게 연속적 할 때 동그라미 보세요. 연속적 영종 장소가 되겠습니다. 2번 폭발성 가스 분위기가 정상 작동 중 조성되지 않거나 조성된다 하더라도 짧은 기간에만 존재할 수 있는 장소. 이것이 이종 장소입니다. 이종 장소. 3번 폭발성 가스 분위기가 정상 작동 중 주기적 또는 빈번하게. 자, 주기적 또는 빈번하게 하면 이게 일종 장소입니다. 4번은 해당사항 없고, 다시 1번 폭발성 가스 분위기가 연속적 장기간 빈번하게 영종 장소. 2번 폭발성 가스 분위기가 정상 작동 중 조성되지 않거나 조성된다 하더라도 짧은 기간에만 존재할 수 있는 장소, 이종 장소. 3번 폭발성 가스 분위기가 정상 작동 중 주기적 또는 빈번하게 생성되는 장소는 일종 장소입니다. 답은 3번. 62번 인체 저항을 5000ohm으로 가정하면 심실 세동을 일으키는 전류에서 전기 에너지 E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전기 에너지 E를 구해야 되는데, 자, 이 구하는 공식은 I 제곱 RT가 됩니다. I 제곱 RT. 자, 그러면 자, 이렇게 구해야 되고요. 아니면 좀 구해야 됩니다. 인체 저항 있죠? 인체 저항. 인체 저항이 500ohm일 때 500ohm일 때 에너지, 이때 전기 에너지는 13.61줄입니다. 자, 이 J를 줄이라고 있어요. 줄. 그러면 만약 인체 저항이 5000ohm이에요. 5000ohm이면 그러면 전기 에너지는 136.1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외워도 됩니다. 외워도 되고, 아니면 전기에너지 E는 I 제곱 RT라고 해서, 자, 그럼 I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I를 구해볼까요? 자, I가 무엇입니까? 하면 I는 심실세동 전류입니다. 요게 I예요. 요게 I인데 루트 T분의 165 밀리암페어죠. 근데 요 밀리암페어를 암페어로 고치면 어떻게 될까요? 0.001 이렇게 되겠죠. 0.001. 자, 요게 뭐냐면 요 미리암페어 할 때 요 미리가 0.001이에요. 자, 근데 T가 보니까 T가 1초죠. 그러니까 T는 없는 걸로 치면 돼요. 그래서 I는 165 곱하기 0.001 암페어입니다. 그래서 I는 0.165 암페어입니다. I. 그리고 R은 5000ohm이라고 그랬죠. 5000ohm이고요. 그 다음에 T는 1초인데 1은 있으나 마나죠. 자, 그럼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다시 E는 어떻게 됩니까? E는 0.165에 I제곱이죠. 0.165를 제곱을 해요. 곱하기 R은 5000ohm, 5000을 곱하고, 그 다음에 1은 곱 하나만 하죠. 곱 하나만 합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약 136.125 이렇게 나올 텐데, 뭐 대충 하면 136.125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36줄이라고 하겠습니다. 답은 3번. 자,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요. 그러지 말고 그냥 외웁시다. 500ohm은 13.61줄, 5000ohm은 136.1줄. 이렇게 외우는 게 어떨까요? 63번 전선 간에 가해지는 전압이 어떤 값 이상으로 되면 전선 주위의 전기장이 강하게 되어 전선 표면의 공기가 국부적으로 전련이 되어서 파괴되어
자, 빛과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전선 간에 가해지는 전압이 어떤 값 이상으로 되면 전선 주위의 전기장이 강하게 되어 전선 표면의 공기가 국부적으로 절연히 파괴되어 빛과 소리를 내는 것, 이것이 코로나 현상입니다. 답 3번. 1번의 표피작용. 표피작용 뭐냐면 고주파 전류가 도체 표면에 따라 흐르는 현상, 표피작용이고요. 2번 페넌티. 자, 페넌티는 뭐냐면 수전단 전압이 송전단 전압보다 높아지는 현상입니다. 수전단 전압이란 말은 뭐냐면 전력을 공급받는 지점의 전압이 발전소 측의 전압보다 높아지는 현상을 페넌티 효과. 그 다음에 4번에 근접 효과는 뭐냐면 병렬로 놓인 도체 사이에서 전류가 흐를 때 서로 간섭을 받는 것을 근접 현상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코로나 현상입니다. 64번 누전에 의한 감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접지를 하여야만 하는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자, 우리 접지를 하여야만 하는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말은 접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입니다. 접지를 하지 않아도 돼요. 왜요? 접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이게 안전하다 이 말이에요. 안전하다. 그러면 어떤 경우가 안전한 경우입니까? 봅시다. 전련대 위 등과 같이 감전 위험이 없다. 안전하네요. 답 1번이죠. 안전 위험이 없네. 그렇죠? 자, 위험이 없죠? 안전하죠? 자, 따라서 전련대 위 등과 같이 감전 위험이 없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 기구의 금속체는 접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2번 전기기계 기구의 금속재 외암, 금속재 외피 및 철대. 자, 이거는요 접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설비 중 전동식 양중기의 프레임과 궤도에 해당하는 금속체, 이거 접지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휴대용 전동기계 기구에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 자, 이것도 접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접지하지 않으면 감전될 위험이 큽니다. 답은 1번. 65번 정전기 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아닌 것입니다. 1번 물체의 특성, 요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물체의 소재에 따라서 정전기 발생 여부가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표면 상태에 따라서 정전기 발생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습도가 높으면 정전기 발생이 줄어듭니다. 3번 접촉 면적 및 압력. 자, 이것도 접촉 면적이 크거나 압력이 높을수록 정전기 발생이 증가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4번 응집 속도. 응집이란 말은 물질이 뭉쳐지는 걸 말해요. 응집 속도하고 정전기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답은 4번. 66번 전기 기계 기구에 대해서 누전에 의한 감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누전 차단기를 전기 기계 기구에 접속할 때 준수할 사항으로 옳은 것이 되겠는데요. 답은 4번입니다. 누전 차단기는 전격 감도 전류가 30mA 이하, 작동 시간은 0.03초 이내. 자, 이거 봅시다. 누전에 의한 감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누전 차단기를 전기 기계 기구에 접속할 때 준수사항입니다. 누전 차단기는 전격 감도 전류가 30mA 이하, 작동 시간은 0.03초 이내입니다. 67번 방폭구조 종류 중 방진 방폭구조. 방진 방폭구조는 TD입니다. TD.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8번 고압 또는 특고압의 기계기구 모선 등을 옥에 시설하는 발전소, 변선소, 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는 군의 취급자 이외자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시설의 기준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 1번 울타리 탑등의 높이 1.5m 이상 하면 우리 성인 키가 1.5m를 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2m 이상이라고 해야죠. 울타리 탑등의 높이는 2m 이상으로 시설해야 됩니다. 2번 출입구에는 출입금지 표시를 하여야 하고, 3번 출입구에는 자물쇠 장치 기타 적당한 장치를 하여야 한다. 4번 지표면과 울타리 탑등의 하단 사이의 간격은 15cm 이하로 해야 됩니다. 답은 1번. 69번 전기 기계기구의 조작 부분을 점검하거나 보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전기기계기구로부터 최소 몇 cm 이상 작업공간폭을 확보하여야 하는가. 단 작업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곤란하여 전련용 보구를 작동하도록 한 경우는 제외입니다. 자, 이것은 70cm 이상입니다. 70cm 이상. 답은 2번. 70번 과전류 차단기로 시설하는 퓨즈 중 고압 전로에 사용하는 비포장 퓨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고압 전로에 사용하는 비포장 퓨즈는 전격 전류의
1.5배, 1.5배입니다. 1.5배 전류에 견디고, 그리고 또 2배의 전류, 2배의 전류로, 2배의 전류, 그리고 2분 안에 용단, 용단이란 말은 퓨즈가 녹아서 끊어지는 거예요. 2분 안에 용단되는 것이어야 된다. 고압전로에 사용하는 비포장 퓨즈는 전격 전류의 1.25배의 전류에 견디고, 또한 2배의 전류로 2분 안에 용단, 퓨즈가 끊어지는 거, 용단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답은 1번입니다. 71번, 다음 중 물리적 공정에 해당되는 겁니다. 물리적 공정에 해당하는 것 볼까요? 먼저 유화종합. 유화종합은 뭐냐면 화학적 공정입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을 통해서 중합체를 형성합니다. 그 다음에 2번 축합중합. 축합중합도 화학 반응으로 고분자를 형성하며 부산물이 생성되죠. 축합중합. 이것도 화학적 반응이에요. 화학적 공정. 그 다음에 세 번째 산화. 산화는 물질이 산소와 반응하여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러면 1번, 2번, 3번은 모두 화학적 공정이에요. 4번의 정류. 정류는 물질의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하여 혼합물을 분리하는 과정으로, 이것은 물리적 공정입니다. 물리적 공정. 답은 4번이죠. 72번, 산화성 액체 중 질산. 질산은 성질이라는 설명입니다. 1번, 질산은 피부 및 의복을 부식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쉽게 연소하는 가연성 물질. 자, 우리 가연성 물질은 아니에요. 질산은 가연성 물질이 아니고 뭡니까 이거? 이것은 산화성 액체죠. 질산은 산화성 액체입니다. 산화성 액체고, 그 다음에 또 조연성 물질이에요. 조연성 물질. 자, 조연성이란 말은 이거는요, 불을 붙이는데 도움을 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질산은 산화성 액체, 그리고 조연성 물질, 그렇기 때문에 화학의 극도로 주의해야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쉽게 연소하는 가연성 물질은 아닙니다. 답은 2번. 3번, 위험물 유출 시 건조사, 이게 모래죠. 모래를 뿌리거나 중화제로 중화합니다. 4번, 물과 반응하면 발열 반응을 일으키므로 물과의 접촉을 피합니다. 답은 2번. 73번, 최소 착화 에너지. 자, 최소 착화 에너지란 말은 뭐냐면 어떤 물질이 공기 중에서 점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작은 에너지입니다. 최소 착화. 착화란 말은 불이 붙는다. 착화란 말은 불이 붙는 이런 말이에요. 착화. 자, 0.5 밀리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요, 1 밀리줄은 이것은 0.001 줄입니다. 그러면 0.25 밀리줄은 이것은 0.00025 줄이겠죠. 그 다음에 극간 정전 용량이 10. 자, 이걸 어떻게 될까요? 요 PF를 피코페럿 이렇게 했습니다. 피코페럿이에요. 피코페럿. 그 다음에 피코는 10의 마이너스 12승. 자, 10의 마이너스 12승이란 말은 뭐냐면 동그라미가 12개가 있고 1 쓰고 동그라미 12개 쓰고 그 다음에 분의 1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10 피코페럿인 부탄가스번을 점화시키기 위해서 최소 얼마 이상의 전압을 인가하여야 하느냐.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우리가 지금 뭘 구해야 되죠? 최소 얼마 이상의 전압 V를 구해야 되죠. V. 자, V를 구해야 되는데, 자, 최소 착화 에너지가 0.25 밀리줄. 0.25 밀리줄은 0.00025 줄입니다. 자, 이거 좀 쉽게 써볼까요? 이건 어떻게 될까? 이거는 0.25에다가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줄입니다. 자, 좀 어렵죠? 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0.25에다가 공이 3개 더 붙어 있잖아. 공이 3개 0.000 해서 0 3개 있잖아요.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공식 한번 볼까요? 에너지 공식 E는 2분의 1 CV 제곱이에요. 그럼 이걸 V로 고치면 우리는 최소 얼마 이상의 전압 V는 루트 C분의 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요 식을 한번 써볼까요? 식을 써보면 자, C는 얼마죠? C는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그죠? 자, 루트
10 곱하기 자 피코가 10의 마이너스 12승이죠. 10의 마이너스 12승 분의 그 다음에 2 곱하기 2. 자 2는 자 요 볼까요? 요가 0.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죠. 0.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자 답은요. 답은 3번이 나옵니다. 7.07 곱하기 10의 3승 V입니다. 괴롭죠. 자, 여러분들이 아마 괴로우실 것 같습니다. 저도 괴롭습니다. 자, 이거 어떡할까요? 자, 일단 최소 착화 에너지. 착화 에너지는 말은 어떤 물질이 공기 중에서 점화, 불이 붙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작은 에너지입니다. 착화 에너지. 요게 E죠, E. 자, E가 0.25 밀리줄. 자, 우리 밀리. 자, 이건 1000분의 1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자, 이 1000분의 1, 자, 요 M, 1000분의 1인데, 요 밀리는 10의 마이너스 3승이에요. 10의 마이너스 3승. 자, 이렇게 쓴 거 보이죠? 그 다음에 극간 정전 용량. 자, 극간 정전 용량은 두 전극 사이에서 형성되는 정전 용량을 말하는데요. 극간 정전 용량이 10 피코페럿. 피코는 10의 마이너스 12성. 자, 그때 최소 얼마 이상의 전압을 인가해야 되느냐. 자, 우리 전압을 구해야 되는데 에너지는 2분의 1 CV 제곱. 2분의 1 CV 제곱인데요. 그러면 V는 루트 C분의 2E. 자, C는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분의 2 곱하기 0.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해서 식 정리하면 자, 그러면 V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74번. 다음 중 유류 화재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 되어 있는데 자, 우리 화재는요. 화재 종류는 A급, B급, C급, D급 이렇게 일단 분류합니다. 분류하고 그 다음 이제 우리 두 문자를 따서 외워봅시다. 일유전금 이렇게 외웁니다. 일유전금. 자, 일은 뭐죠? 일반화재. 일반화재. 자, 류는 유류. 자, 유류. 자, 요 두 문자 두 문법칙 썼죠? 자, 그래서 류를 유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유류입니다. 기름. 유류화재는 B급. 그 다음에 전은 뭐겠습니까? 전기. 그리고 D는 금속. 일유전금. A, B, C, D, 일유전금. 유류는 B급. 답은 2번입니다. 75번. 다음 중 가연성 가스 폭발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가연성 가스 폭발 범위는 상한한이 있죠. 그리고 압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압력이 증가하면 폭발 범위도 넓어집니다. 그래서 관련이 있고요. 3번 공기와 혼합된 가연성 가스의 최적 농도로 표시되고요. 4번 가연성 가스의 종류입니다. 종류가 아니고 종류. 어디다 놨죠? 종류에 따라 다른 값을 갖습니다. 답은 2번. 76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운반 및 저장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1번 저장 장소에는 관계 근로자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는 표시를 합니다. 2번 저장 장소에서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증기가 자, 우리 유해물질 증기는요 실외로 배출되도록이죠. 되지 않도록이 아니고 되도록 배출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답 2번. 3번 관리 대상 유해물질을 저장할 때 일정한 장소를 지정하여 저장해야 되고 4번 물질이 새거나 발산될 우려가 없는 뚜껑 또는 마개가 있는 튼튼한 용기를 사용해야 되겠죠. 답은 2번. 자, 76번은 상식으로 풀 수 있겠습니다. 77번 어떤 물질 내에서 반응 전파 속도가 음속보다 빠르게 음속보다 빠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발생된 충격파, 이 충격파가 반응을 일으키고 유지하는 발열 반응, 이것을 폭갱이랍니다. 디토네이션, 폭갱. 답은 4번입니다. 4번. 그래서 폭갱은 초음속 반응 전파입니다. 음속 이상 충격파로 인해서 반응이 유지되고 그리고 파괴력이 크죠. 그럼 폭갱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뭐가 있나요? 폭발물 중에 TNT. 자, TNT가 폭갱 현상을 일으킵니다. 78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화학설비, 그 부속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폭발이나 화재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로부터 다른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사이의 안전거리 요거는요 10m입니다. 자, 우리 10m인데 설비의 안쪽이 아니고 바깥쪽이죠. 바깥쪽 면, 설비의 바깥쪽 면으로부터 10m 이상.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9번 다음 중 산업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위험물의 종류에서 이산가스에 해당하지 않는 건데요. 그럼 이산가스부터 찾아볼까요? 수소, 아세틸렌, 메탄, 이산가스입니다. 이산가스는 수소, 아세틸렌, 메탄. 자, 그리고 질산 에스테르는 이산가스가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이산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공기 중에서 쉽게 연소할 수 있는 가스를 말합니다. 이산가스는 수소, 아세틸렌, 메탄. 그리고 질산 에스테르는 이산가스가 아니고 폭발성 물질입니다. 그죠? 이산가스 아니죠? 따라서 답 2번입니다. 81번. 80번은 출제 오류가 생겨서 지워버렸습니다. 81번 다음 중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입니다.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는 무엇 이상이 기본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상 높이가 31m 이상입니다. 31m 이상. 그러니까 적어도 31m는 돼야 되겠죠. 건축물 건설공사. 두 번째, 최대 지간거리. 지간거리란 말은 다리의 기둥과 기둥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지간거리라고 하는데 이 최대 지간거리는 50m 이상입니다. 50m 이상. 그 다음에 굴착공사. 굴착공사는 깊이 10m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다목적댐. 다목적댐은 높이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냥 다목적댐. 요거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고, 다만 용수 전용 댐이죠. 용수 전용 댐은 저수 용량이 2천만 톤 이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용수 전용 댐은 저수 용량 2천만 톤 이상이고 다목적 댐은 제한이 없고요.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입니다. 따라서 틀린 건 뭐죠? 자, 틀린 것은 틀린 게 아니고 1번, 2번, 3번은 틀렸고 4번은 50m라고 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50m라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냥 다목적 댐 건설 공사는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입니다. 답은 4번. 82번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상과 거리가 먼 것입니다. 1번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집안의 부동치마 방지. 부동치마라는 것은 집안이 고르게 가라앉지 않고 불균일하게 침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집안의 부동치마를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3번에 상단 부분의 안정을 위해서 버팀줄을 설치한다 되어 있는데요. 일단 버팀줄 자체는 구조물이나 장비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하지만 상단 부분은요 지금 계속 움직여요. 근데 이 버팀줄을 설치한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4번 갓길 붕괴 방지. 갓길이 무너지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 83번 콘크리트 구조물에 적용하는 해체작업 공법의 종류가 아닌 것입니다. 일반 연삭공법. 연삭공법은 이것은 콘크리트를 갈아내는 방식이죠. 맞고요. 두 번째, 발파공법. 콘크리트를 파괴하는 방식입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유압공법. 유압공법은 유압 브레이커나 크러셔 등을 사용해서 구조물을 해체하는 작업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4번 오픈컷 공법. 오픈컷 공법은 이건 지하 굴착 방법이에요. 지하 굴착 방법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답 3번. 84번 달비계의 사용이 불가한. 자, 불가란 말은 뭐냐면 사용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사용이 불가다, 사용할 수 없다, 사용할 수 없는 와이어 로프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이음매가 없는 것, 이거는요 사용할 수 있죠. 이건 사용 불가가 아니고 사용 가능합니다. 이음매가 있는 것이 사용 불가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름의 감소가 공칭 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사용 불가.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사용 불가. 그리고 와이어 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 이것도 사용 불가입니다. 따라서 사용 가능한 것은 1번. 85번 드럼에 다수의 돌기를 붙여놓은 기계로 점토층의 내부를 다지는데 적합한 것 되죠. 그러면 내부를 다진다, 이걸 영어로 하면 탬핑이라고 해요. 탬핑. 따라서 탬핑 롤러입니다. 탬핑 롤러. 자, 그래서 우리가 원두 있죠. 이 원두를 가로내서 다질 때 탬핑이라고 표현합니다. 탬핑 롤러. 86번 다음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중 가설통로 구조에 관한 사항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 수직경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
15m 이상인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무엇을 설치합니까? 계단참이죠. 계단참. 일반 손잡이. 손잡이는 가설 통로에 손잡이가 필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요거는 상관없고 3번의 클램프. 클램프는 강간 비계나 거푸집 지지대를 고정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 버팀대. 버팀대도 구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수직경에서 가설된 통로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해야 됩니다. 87번 다음 중 구조물의 해체 작업. 구조물 해체 작업을 위한 기계기구가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해체하려면 부사야죠. 부십니다. 쇠석기, 앞세기, 쇠석기, 앞세기 다 부수는 거죠. 건물 해체에 쓰입니다. 그 다음에 철제, 해머, 이것도 구조물 해체 작업에 쓰입니다. 하지만 대릭. 자, 대릭은요, 이것은 크레인 형태의 장비입니다. 크레인 형태의 장비. 따라서 이거는요, 자재를 들어 올리거나 옮기는 데 사용되는 게 드랙이지. 이건 해체 작업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죠. 답 2번. 88번 근로자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추락재의 원인으로 볼 수 없는 겁니다. 1번 안전대를 부착하지 않았다. 자, 우리 안전대 부착하지 않으면 추락 위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덮개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근데 투하 설비를 설치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낙하와 관련되죠. 낙하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이것도 추락재의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답 3번. 89번 발파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장전구는 마찰 충격, 정전기 등에 의한 폭발 위험이 없는 안전한 것을 사용해야 되고요. 2번 발파공. 여기서 발파공은 뭐냐면 구멍을 말합니다. 발파하기 위해서 구멍을 뚫었죠. 발파공의 충진 재료. 자, 충진이란 말은 뭐냐면 이 발파공에 화약을 넣고 점하기 전에 화약 위에 덮는 재료입니다. 이거 충진 재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충진 재료는 점토, 모래 등 발화성 또는 인화성 위험이 없는 재료를 사용해야 되겠죠. 2번 맞고요. 그래서 발화성 또는 인화성 위험이 없단 말은 불이 붙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발파공의 충진 재료는 불이 붙지 않는 재료를 사용해야 됩니다. 3번 얼어붙은 다이너마이트는 화기에 접근. 이러면 안 돼요. 고열물에 직접 접촉.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3번이 틀렸네요. 4번 전기 내관에 의한 발파의 경우 점하기 전에 화약류를 장전한 장소로부터 30m 이상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서 전선에 대해서 저항을 측정한다. 저항 측정이란 말은 뭐냐면 회로 저항값을 측정해서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것. 저항 측정한다는 말은 정상 작동을 측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도통시험. 도통시험이란 말은 전기 회로에 단선이나 접촉 불량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도통, 전기가 통하는지 도통시험을 할 것.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90번 다음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근로자 추락위험 방지를 위한 추락방호망. 추락방호망의 설치 기준입니다.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면 길이의 12%죠. 12% 이상이 되도록 할 것. 12%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답 2번입니다. 91번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중량물을 지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의 작업계획서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중량물, 무거운 물체입니다. 자, 무거운 물체를 지급하는 작업할 때 추락, 낙하, 전도. 자,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필요합니다. 추락, 낙하, 전도. 근데 4번에 위험물 누출하고는 거리가 멀죠. 답 4번입니다. 92번 콘크리트 타설 작업 시 거푸집에 사용하는 연직 가중. 연직 가중은 이건 수직 가중을 말해요. 수직 가중을 말합니다. 자, 화살표로 나타내면 요거죠, 요거. 자, 근데 콘크리트 층압. 층압은 이것은 수평 하중입니다. 수평 하중. 자, 이걸 표현하면 요런 거죠. 수평 하중. 자, 이 수평 하중 층압하고 연직 하중은 개념이 다르죠. 그리고 두 번째, 그럼 이 연직 하중, 수직 하중은 주로 중량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중량 또는 작업 하중. 중량이나 작업 하중에서 연직 하중이 일어나죠. 따라서 답은 1번. 93번 추락재 방지용 방망의 신품에 대한 인장 강도입니다. 인장 강도. 근데 조건이 그물코의 크기가 10cm이고 매듭이 없는 방망이에요. 그러면 그물코 크기가 10cm이며 매듭 없는 방망은 이거는 240kg. 그럼 만약에 그물코의 크기가 10cm이고 매듭 있는 방망은, 자, 이것은 200kg이 되겠습니다. 그걸 내죠.
그물코 크기가 10cm, 매듭 없는 방망은 240, 그리고 10cm이며 매듭 있는 방망은 200kg. 94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계상이란 말은 계산해서 올린다 이런 뜻이에요. 계상을 한자로 쓰면 이겁니다. 계상을 위한 대상액이 56억. 56억이란 말은 50억 이상이란 말이죠. 50억 이상. 50억 이상일 때 이때 대상액이 56억이고 50억 이상일 때 교량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단 일반 건설공사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일반 건설공사 값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이거는 1.97%를 곱하는 거예요. 여기서 1.97%를 곱합니다. 그럼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95번 기상상태의 악화로 비계에서의 작업을 중지, 그 비계에서 작업을 다시 시작하기 전에 점검해야 될 사항 아닌 거지요. 자, 봅시다. 점검 사항은 일단 기둥의 치마 변형 변이 흔들림 상태 점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손잡이의 탈락 여부 점검해야 됩니다. 근데 격벽 설치 여부는 점검 사항이 아니에요. 그리고 발판 재료의 손상 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 상태도 점검해야 될 사항입니다. 96번 강풍시 타워 크레인의 설치, 수리, 점검, 해체 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순간풍속 기준입니다. 설치, 수리, 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작업 중지예요. 작업 중지. 자, 작업 중지는 순간풍속이 초당 10m를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순간풍속이 초당 10m를 초과하는 경우. 97번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발판과 벽 사이는 최소 얼마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합니까? 15cm입니다. 15cm. 98번 개착식 굴착공사. 개착식이란 말은 뭐냐면 집안을 파내고 구조물을 시공하는 공법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지하철공사입니다. 자, 버팀보 공법을 적용하여 굴착할 때 집안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계측 장치, 그래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집안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하 수위 변화를 측정합니다. 지하 수위 변화를 측정해서 집안의 안전성을 평가합니다. 두 번째, 경사배에는 이 흙막이 벽의 변이를 측정해서 구조물이 기울어지지는 않는지를 모니터링하는 거 경사계입니다. 그 다음에 변형률계. 자, 이건 뭐냐면 변형률을 측정해서 과도한 응력이 발생하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고요. 근데 4번에 록볼트 응력계. 록볼트 응력계는 주로 안반 굴착 공사에 사용하는 거죠. 따라서 답 4번이고요. 99번입니다. 거푸집 동바리 등을 조립하는 경우에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는 최소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한다. 이게 틀렸네요.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아니할 것.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는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2번 동바리의 상하 고정 및 미끄러짐 방지 조치를 하고 하중의 지지 상태를 유지할 것. 3번 동바리 이음은 맞댄 이음이나 장부 이음으로 하고 같은 품질의 재료를 사용합니다. 4번 강제와 강제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볼트, 클램프 등 전용 철물을 사용하여 단단히 연결해야 됩니다. 옳지 않은 것 1번. 100번 거푸집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거푸집 조립 시 거푸집이 이동하지 않도록, 여기까지는 말이 되죠. 그러면 거푸집이 이동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요, 버팀대를 사용합니다. 버팀대를 사용하여 자체적으로 고정해야 돼요. 자체적으로 고정해야 되지 다른 공작물과 연결하면 안 돼요. 뒷말 다 틀렸죠? 자, 이 부분은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푸집 치수를 정확하게 하여 시멘트 모르타르는 시멘트와 모래를 물과 혼합해서 만든 건축용 재료고 주로 접착 역할을 하죠. 이게 접착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새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거푸집 해체가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박리제, 이 박리제가 콘크리트와 거푸집이 달라붙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박리제죠. 박리제 사용 등의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4번 측압. 자, 측압은 측면 압력이죠. 그죠? 수평 압력을 측압이라고 합니다. 측압에 대한 안정성을 고려해야 됩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거푸집이 이동하지 않도록 하긴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비계 또는 기타 공작물과 직접 연결하면 오히려 안전성이 깨집니다. 답은 1번.
자, 100번까지 보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